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 김남국은 원봉투 받는 소리 같은데 아니면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한테 원봉투 전달하는 소리 같은데 네, 참 도움이 없는 일입니다. 제가 유머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가요? 국민들이 이거 보고 정말 웃으셨을까요? 정치인이 뇌물 받는 거 하고 공당이 공개적으로 그걸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거 어느 것도 웃기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괴이할 뿐이죠. 대통령께서 신년 인사회 진행하시는데 야당 지도부에도 참석 의사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올년 인사회에 여러 사람들하고 인사회 하는데 저를 오라고 했다고요? 민간인들 연말 개모임 하더라도 그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성의가 있었다면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이 가능했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신년 인사회의 참석 요청을 두고 예의와 관례를 따지는 민주당의 모습이 국민 앞에 좀스럽지 않은가. 너도 나도 맹구처럼 저요 저 하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듬직한 당대표감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탄핵에 찬성하고 넘어가서 분탕질 치다가 돌아온 사람, 수양버들 같은 사람, 친박 행세로 득세하다가 어정쩡하게 남아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 막선으로 총선을 망쳤던 사람. 제발 이런 사람들은 자중해라.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야가 만나서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 또 1월 임시국회를 여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오늘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회동우 주 원내대표는 합의 없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라면 소집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에 대해서는 특위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내일 이태원 참사 첫 청문회가 열리는데 아직도 국정조사 기간을 놓고서 신경전이 한창이군요. 자, 어쨌든 협상 상황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저나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의 설전은 계속 반복되네요. 네, 앞서 한 장관은 국회에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었죠. 이후 이재명 대표가 돈봉투 소리를 언급하면서 조롱성 발언을 하자 한 장관이 웃기지도 않고 괴이하다고 맞받아친 겁니다. 그러자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가장 괴이하다면서 잘 훈련된 배우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또 악연이 있죠.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또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관련 얘기는 잠시 후에 주민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아까 영상에서 잠깐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신년 인사회에 민주당 지도부가 불참했잖아요. 네. 역시 이제 후폭풍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네요. 네, 절차적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한 가운데 민주당 원로들도 엇갈린 의견을 내놨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보기 싫고 껄끄럽더라도 대화를 시작해야 협치의 시작이라고 말했는데요. 천정배 전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대결 구도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야당의 반응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역시 이제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네.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하고 아까 이제 홍준표 시장이 좀 이제 냉정하게 또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제기한 수도권 험지 출마론을 놓고 당권 주자들 간의 설왕설래가 한창이죠. 네, 수도권이 지역구인 안철수, 윤상현 의원이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모습인 가운데 또 다른 당권 주자죠. 울산이 지역구인 김기현 의원은 참 한가한 얘기를 하면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당심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은 당대표 출마 여부를 윤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이 상당히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건 틀림없네요. 저희가 국회 상황실에서 나머지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먼저 들어갈게요. 잡지 마요. 네.
네, 오늘 회의는 이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 애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정혜원 분들의 의견을 챙길 예정인데요. 백반장, 오늘 응답하라 주제는 뭡니까? 오늘의 응답하라 다정의 주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었죠. 이 자리에 민주당 지도부가 불참하면서 초청 형식과 불참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 의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유튜브에 정치부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의견 보내주시고요.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절차 강화, 오늘로 이틀째죠. 시행 첫날인 어제 하루에만 단기 체류자 5명 중 1명꼴로 코로나에 확진된 걸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백신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미국발 신종 변이까지 이미 우리나라에 유입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은 오늘 연초 개각서를 다시 한번 일축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화요일의 뉴스픽5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5명 중 1명, 당분간 없다. 충돌 또 충돌, 강남 용산 빼고 설맞이 준비로 잡아봤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에 대한 PCR 검사, 오늘로 이틀째 시행 중입니다. 공항에서 바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단기 체류 입국자, 분류를 위해 붉은 명찰을 걸어야 하고요. 인솔하러 나타난 군인들의 놀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입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입국자도 입국자를 기다리는 가족 지인에게서도 볼멘 소리가 나오는데요. 아들이 지금 여행 왔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1시 2분에 도착했는데 아마도 4-5시간 기다리라고 하는데요. 음성 나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라 해가지고 좀 불편해요. 하지만 불편해도 꼭 필요한 조치였던 건 맞습니다. 이번 고강도 방역 대책을 시행할 때 했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어제 하루 인천공항에서만 61명의 중국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전체 검사자가 309명이었으니까요. 19.7%, 5명 중 1명꼴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내일까지는 중국에서 비행기를 탈 때 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되죠. 따라서 공항에서 검사를 꼭 받지 않아도 되는 입국자 중에 확진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이나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일단 집으로 가지만 하루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중국발 입국자의 절반가량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방역 대책의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발 코로나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홍콩과 마카오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출발한 사람이 이 지역을 거쳐서 우회 입국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번 조치 대상에서 빠져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정부 자문 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우려했다고 하는데요. 추후에 추세를 봐가면서 홍콩뿐만 아니라 허브공항 같이 이렇게 돌아서 오는 그런 공항에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입국자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중국 체류가 최근 10일간에 있었다 그러면은 체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추가 정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홍콩과 마카오를 출발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비행기를 타기 전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오는 7일부터입니다. 다만 입국 뒤 코로나 검사는 우선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발 코로나 최선을 다해 막고 있는 우리 정부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코로나 유행 이미 정점 구간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머지않은 시기에 이 고비도 끝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행할 때부터 짧고 굵게를 표방했는데요. 정부는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 강화 방안을 검토하였고 관계부처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중국에 대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 시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3년을 겪어본 코로나 잘 알다시피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닙니다. 미국발 코로나 변이 소식이 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XBB 1.5라고 불리는 변이인데요. 다른 변이보다 면역을 뚫는 능력이 더 높다고 합니다. 개량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까지도 피해버린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에선 지난주 신규 감염 중 이 변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40.5%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미 우세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XBB 1.5가 지난달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방역 당국이 밝혔습니다. 우리 다정한 백반장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변이가 우리나라에도 이미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XBB 1.5 변이가 지난해 12월 8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며 지금까지 국내 6건, 해외 유입 7건 등 총 13건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변이가 계속 나오는 한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개량 백신 그러면 안 맞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면요. 다행히 코로나에 걸렸을 때 증상이 악화하는 건 계속해서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재훈 가천대의대 교수의 말로 첫 번째 핑 마무리합니다. 네,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겠지만 그 변이에 대한 특성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고요. 중요한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치료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백신의 효과 중에서도 중증을 막아주는 효과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자체적인 정보와 감시 체계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 픽은 당분간 없답니다. 새해로 접어든 지 이제 3일 차입니다. 새해 처음에 의미를 두게 되는 시기인데요. 오늘 윤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말씀드린 노조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보조금 관리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야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집권 2년 차에 걸맞은 성과도 주문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주는 해가 돼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부처는 개혁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령실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속도감 있는 추진 강조하고 있죠. 그러려면 아무래도 일을 하던 사람이 계속 하는 편이 나을 겁니다. 윤 대통령 여기서부터 이미 국무위원들에게 언지를 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때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괜한 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정치권에 떠돌던 연초 개각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개각설은 12구 이태원 참사 때부터 나왔습니다. 대응은 물론이고 태도 논란까지 불거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 특수본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엔 교체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었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맞물려 구체적으로 한동훈 장관 차출설도 여권에서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아니 이제 그분은 이제 국무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 나가라 이렇게 뭐 해줘야 개각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인사권자니까 당신께서도 뭐 국무위원이 1년도 안 됐는데 나 당대표 나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네, 한 장관 외에도 권영세, 원희룡 장관 차출설까지 무성했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이 한 방에 정리해버린 셈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번 기용한 인사를 잘 바꾸지 않는 이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때문이란 분석이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요. 이 한동훈 장관이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죠. 최근 상승세를 탄 국정수행 지지율에 자신감을 얻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야당과의 관계는 연초부터 삐걱거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국면을 택해서 부담을 굳이 자처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 오전에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때문에 이 국민의힘과 함께 민주당의 지탄 대상이 됐던 이상민 장관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유가족과 생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한자리에 앉히는 청문회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국정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방해해온 것도 개탄스러운데 3사 희생자와 생존자 대신 3사 주무부처 장관만 지키겠다고 나서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기가 찹니다. 네, 따라서 오늘 이 윤 대통령의 개각설 일축을 놓고 민주당의 비판 역시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인데요. 입장은 나오는 대로 오늘 다정의 중간에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픽은 충돌도 충돌입니다. 전장현과 서울교통공사가 또 충돌했습니다. 어제도 13시간의 대치 끝에 전장현은 오늘 오전 10시 반 시위를 예고하고 해산했는데요. 2시간 앞서서 이 서울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기습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내리고 다시 타려다가 경찰과 공사 직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지하철 타게 해주세요! 지하철 타게 해주세요! 의사 맞추면 안 됩니다. 아니 왜 못 타게 하는 거예요? 타게 해주십시오. 지하철 타게 해주세요. 지하철 타게 해주세요. 네, 양측의 실랑이는 이렇게 2시간 이상 이어졌습니다. 연초부터 갈등이 극에 달하는 모습이죠. 전장현은 올해 주말과 공휴일은 뺀 260일 매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겠다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지하철을 타고자 합니다. 장애인도 시민들과 지하철 함께 타겠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하여 교육받고 노동하고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자유로운 삶을 향한 기본적인 권리, 올해는 반드시 쟁취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권리를 나누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 서울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계속 맞섭니다. 교통공사 측은 법원의 조정안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내일 정식으로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픽은 강남, 용산 빼고입니다. 국토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세금은 줄이고 대출은 확대해주는 방식입니다. 거래를 활성화해서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대책의 효과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서울 주요 지역의 수요가 일부 늘기는 하더라도요. 높은 금리 때문에 거래가 활발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 설맞이 준비입니다.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맞아서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전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대형마트에선 최대 50%의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 온누리 상품권은 예산을 5천억 원 늘려서 4조 원 규모로 발행하는데 모바일 카드형도 신설됩니다. 또 에너지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대한 지원도 계획 중인데요. 내일 정부는 이 내용을 포함해서 합동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합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된 게 이제 오늘로 이틀째인데 아까 이제 유체커도 얘기했습니다만 5명 중 1명꼴로 그러니까 단기 체류자 5명 중 1명꼴로 확진됐다고 하면은 적은 수치는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세계 각 곳곳에서 중국에 대해서 빗장을 걸고 있고 물론 이제 중국이 반발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세계 각국의 이런 조치는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미국은 정부 차원의 강화 조치는 아직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인 전시회죠. CES에서
먼저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이제 CES 이제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이 라스베이거스에서 3년 만에 이제 완전한 대면 행사로 열리게 됐습니다. 이 행사를 이제 주관을 하는 미국 소비자 기술 협회가 중국에서 온 참석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한 겁니다. 협회 측은 이제 중국 본토와 마카오, 홍콩에서 오는 모든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는 사실 이제 미국 당국의 방역 강화 조치를 먼저 적용을 하는 겁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이달 5일부터 이 중국발 여행객을 대상으로 음성 확인서를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네, CES가 뭐의 약자인지 물어보면 당황할 거죠? 모르죠? 전 산업부를 출입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세계보건기구 WHO도 일단 이런 중국 봉쇄 움직임에 중국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서 이제 동조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이 이제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를 들었잖아요. 오늘 좀 약간 뒷북이긴 합니다만 중국이 일부 지역의 감염률을 공개했다는 거죠. 네, 중국의 일부 매체를 통해서 중국 쓰촨성 등 일부 지역의 코로나 감염률이 공개가 됐습니다. 쓰촨성의 감염률 63.5%로 나타났고요. 인구 1,000만 명 규모의 하이난성은 50% 등이었습니다. 중국 관영 영국자지 글로벌타임즈는 중국 한 연구팀 자료를 인용하면서 코로나가 대도시에서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달 중순 중국의 설이 예정돼 있죠. 춘제를 전후한 인구 이동으로 이 확산세가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까지 번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특히 의료 지원이 취약한 농촌의 경우에는 2, 3주 안에 중증 환자가 급증할 수도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까 쓰촨성이 63.5%라고 그랬죠.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감염됐다고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건데, 자, 아무튼 이 확산세가 우리나라와 주변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그런 사안으로 보고요. 전장현 시위 관련해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지하철 지연 반환금을 챙긴 사례가 적발됐다는 거죠. 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2명을 업무상 횡령 및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전장현이 2호선 강남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할 때 탑승객의 지연 반환금 요청 건수를 부풀렸다고 합니다. 모두 158건으로 부풀려서 20만 원을 챙긴 혐의인데요. 이렇게 챙긴 돈을 회식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사 측은 지난해 7월 공익 제보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고요. 두 사람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어떤 걸로 잡을 거예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윤 대통령 소문에 흔들리지 마라. 개각설 일축.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연말부터 대정부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폭력적 지배라고 반발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죠. 당 차원에서는 오늘 한동훈 장관의 괴이 발언에 대한 전면적인 역공에도 나섰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네,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온다고 하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세에 몰릴 때면 사이다 화법으로 맞서곤 했는데요. 강대강 전술로 상대의 길을 꺾는 식이었습니다. 단 1원도 안 받았다는 설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돈을 만든 자, 돈을 가진 자 위에서 돈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 하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저 유서 대필 사건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명박 지금 대통령이 왜 영어의 몸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중에 한 사건이 삼성전자가 이른바 소송비 대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국정감사장이라고 하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이건 지나치신 거 아닌가. 순간순간 돋보이는 재치와 노련미도 무기였습니다. 이 능청을 떨며 가볍게 공격을 튕겨내기도 했는데요. 도의사가 아니라 국제마피아파 수계급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할 만큼 국제마피아와의 유착관계가 긴밀합니다. 그 진술이라고는 생각이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회 볼 때 박철민 씨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자 어쨌든 공익정의가 제가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당대표가 된 이후엔 기존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수위 높은 발언은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김 빠진 사이다란 평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청렴하다고 말 안 해도 청렴한 거 압니다. 근데 사이다가 요새 좀 사이다 기운이 빠져가지고 기죽지 마십시오. 저희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제가 요새 이런 지적을 좀 많이 받아요. 사이다 김 빠졌다 넘어져서 이재명 다움이 사라졌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일면 공감합니다. 김 빠져도 사이다는 사이다다! 지지자들의 지적에 각성한 걸까요? 지난 연말부터는 잠들었던 이 사이다 본능을 재소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재명 다운 모습으로 발언 수위를 급상승시켰죠.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윤 대통령 개인을 겨냥해 비판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안방여포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태도가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국방안보 태세가 매우 부실하고 또 기민하지 못하고 매우 무능하다라는 점을 보여주었는데 북한 무인기의 영공침범 사태를 두고 윤 대통령을 공격한 건데요. 신년 들어서 공세의 고삐를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오전 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신년 인사회가 열렸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전원 불참했었죠. 그 대신 참석한 부산 현장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의 무능을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의 제1책무가 바로 안전보장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매우 심각하게 위험합니다. 말폭탄 이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죠? 원래 무능계는 짓지 않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은 가장 하책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바로 진정한 안보 능력입니다, 여러분. 확전, 응징과 보복, 전쟁 준비 같은 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정조준한 겁니다. 자신과 전임 정부를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초반에는 무시 전략을 썼었죠. 하지만 검찰의 소환 통보까지 받은 마당에 더 이상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국정 책임의 실종, 정치의 부재, 폭력적 지배가 활개를 치는 난세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이 대표, 이 정부와 검찰을 싸잡아 공격 중인데요. 어제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그 대화 과정에서 검찰 수사를 놓고 민주주의 후퇴란 표현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두 사람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서로 소통하지 않는 정치를 하는 게 얼마나 그게 위험하고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지를 지난 1년간 실감을 이렇게 했을 텐데 계속 이제 그런 하는 게 너무 이제 안타깝게 생각이 되죠. 국민이나 국가의 미래나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이다 발언의 능청스러움도 재결합했습니다. 이 능청 공격의 타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는데요. 한 장관 지난해 말 국회에서 노웅래 의원 체포의 당위성을 설명했었죠.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 한 장관에게 비아냥으로 맞섰습니다. 공개석상에서 한 장관의 발언을 조롱했는데요. 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 김남국 의원 돈봉투 받는 소리 같은 아닌가?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한테 돈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지도부도 웃음으로 이 대표의 능청에 화답을 했었죠. 당연히 부결되어야 할 사안이었지만 한동훈 장관의 미운 7살 어린아이 같은 보기가 더욱 표를 결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설적이게도 한동훈 장관의 공이 매우 컸습니다. 땡큐 한동훈. 한 장관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길래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 대표의 능청 공세에 두음절의 답을 내놨는데요. 제가 유머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이거 보고 정말 웃으셨을까요? 먼 옛날 얘기나 먼 나라 얘기면 웃을 수 있겠지만 2023년에 우리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괴이할 뿐이죠. 자, 괴이.
네, 정상적이지 않고 별나며 괴상하다라는 뜻이죠. 이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을 봤다는 의미일까요? 절엔 악귀 들린 불성이 하나 있었죠. 이게 왜 여기에? 이 정청래 최고위원의 한동훈 땡큐 발언도 직격했는데요. 국민들은 이 노 땡큐라고 받아쳤습니다. 공당이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거를 고마워할 만한 국민들이 계실까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시는 건지 묻고 싶네요. 이 민주당도 한 장관만큼은 두고 볼 수 없었나 봅니다. 이 오만 방자함이 하늘을 찌를 기세라고 날을 세우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뇌물 범죄라고 규정하면 그렇게 확정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여기에 이 한 장관 전담 마크맨도 가세했는데요.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일단 질문 다 해주시면 제가 답드리겠습니다. 아니 석 달 전인데 기억에 답변을 못 하시나요? 아니, 의원님은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만 네, 해놓으신 다음에 알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그러면 사과도 안 하시잖아요. 네, 한동훈 장관과 청담동 악연으로 얽힌 김의겸 대변인입니다. 한 장관의 언행을 보면 한편의 연극에 출연한 배우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뭐랄까요, 이게 한편의 연극을 보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어떤 배우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잘 훈련된 배우, 혹시 이런 모습을 가리킨 걸까요? 뭐가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까? 네. 이런 반응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요. 김 의원, 오늘은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한 장관의 맞수로 나섰죠. 한 장관 역시 윤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나섰다고 봤는데요. 윤 대통령이 중단한 이 도어 스태핑을 한 장관이 대신하고 있는 격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문제는 지금 시점에 대한민국이라는 무대에서 사실 주인공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런데 본인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은 주인공의 역할을 한동훈 장관 사실 조연이죠.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해왔던 도어 스태핑을 자신이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 김 대변인의 역공 스타일 한무라비 법전에 충실한 느낌인데요. 이 괴이에는 괴이로 맞불 놓게 됐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한동훈 장관의 모습, 이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장관의 모습이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야말로 정말 가장 괴이한 장관이다. 자, 오늘은 이 사이다 본성을 되살린 이재명 대표의 춤인해봤는데요. 앞으로 정부 여당과 검찰을 향한 발언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쪽이 쓰러질 때까지 이 벼랑 끝 대치 정국이 계속될 전망인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 대표의 발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최대한 사이다 맛을 잃지 않도록 이재명 다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났잖아요. 거기서 이제 오갔던 대화 상당수가 또 추가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공격과 관련해서 그 무인기 대응 시스템을 지난 정부에서 갖췄다, 이런 발언을 일단 한 것으로 오늘 보도가 좀 됐고요. 참석자들이 좀 전해온 그런 얘기들입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과 또 현 정부가 그 문재인 정권 탓이라는 그런 식의 주장을 또 많이 해왔잖아요.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 추가로 알려졌고, 어제 그 민주주의 후퇴라는 표현이 또 많이 등장을 해서 오늘까지 이제 논란이 됐는데, 관련된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이 오늘 많이 반발을 했죠. 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편의 블랙 코미디라면서 이틀 연속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싸잡아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에 민주주의 후퇴를 언급한 것은 잊혀지고 싶다는 본인의 말씀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우리가 지난 5년간 저런 분을 대통령으로 모셨는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할 뿐입니다. 제발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성일조 정책위 의장인 대표가 민주당 신년 인사회에서 폭력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라고 말한 걸 문제 삼았는데요. 정부 여당에 대한 대안 없는 비난이라면서 이 대표에 연관된 사람 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조폭까지 등장하는 것이 폭력적 시대의 상정인 것이다, 이렇게 역공하기도 했습니다.
성정책위의장은 채널A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폭력적 지배가 난무했던 시대는 문재인 정권 시대였다라고 반박했는데요. 부정비리 수사를 두고 폭력적 지배라며 공권력을 비판하는 야당 지도자를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 대변인도 이 대표는 그 입에 민주주의라는 4글자를 올리려면 하루빨리 검찰 수사를 받고 그 값을 치러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세부적인 증거를 공개하면서 고발당했잖아요.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박마커. 근데 한 장관이가 지난달 노 의원의 체포 동의안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면서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장면이 그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 이 내용을 공개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후 야권 등에서는 이 한 장관이 피의 사실을 공표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됐었는데요. 이후 이제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라는 단체가 한 장관을 피의 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을 했었고 오늘 이 해당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 일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그 유채컵 배당이라고 하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직 아닙니다. 지난해 아니에요? 3월에 이 네. 자동 입건 방식으로 공수처 사건 사무 규칙이 개정됐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배당 절차가 마무리된 겁니다. 현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과 자료 수집 등 기초적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민주당이 방탄을 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공세를 많이 폈는데 오늘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야당이 누명을 씌운 거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네, 이 조응천 의원의 주장인데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에 우리 당 의원들을 쭉 확인해 봤는데 체포동의안 찬성한 사람이 30명 가까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방탄하시는데 우선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후에 제가 우리 당 의원들 쭉 한번 확인해 봤어요. 네네. 노웅래 체포동의안 네. 찬성하신 우리 당 의원들이 한 3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61명이잖아요. 예. 169명 중에. 예. 그러니까 여당 의원이 상당수가 부결 투표하고 우리 당한테 지금 덮어씌운 거예요. 그 정도?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부결시켰다 이런 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우리 당 내부에 다 같이 이거 부결시키자 그런 게 있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대 161명 가운데 여당 의원들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부결의 책임을 민주당에 묻고 있다 반발한 겁니다. 조 의원은 1월 임시국회가 방탄국회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는데요. 성남FC나 대장동이나 변호사비 대납, 지금 전부 다 일정상 방탄하고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남FC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는 별로 다툼이 없고 법리적인 문제라며 이 대표 개인이 돈을 받았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구단에 돈이 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구속영장을 하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말했는데요. 또 대장동이나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이건 1월 중에 갑자기 사법 처리를 할 정도로 지금 사건이 수사가 진척되지도 않았다며 방탄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무기명 투표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죠. 아무튼 조응천 의원이 그런 주장을 폈다는 그런 속보였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이다 본능 소환한 이재명, 한동훈 괴이 발언에 김의겸, 한동훈이야말로 괴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의 소통 시간 다정한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유통기한이 애매하게 지난 음식을 두고 이거 먹어도 되나 고민한 적 있으시죠? 이런 고민 이제 해결된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적용되는데요. 소비기한 안에는 안심하고 음식을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면 섭취 가능한 기한이 20에서 50%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식품이 같이 판매되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응답하라 다정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신년 인사회 민주당 불참 여러분의 생각은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 보겠습니다.
네, 먼저 KUNC님께서는 꽃가마라도 보냈어야 했나? 협치하겠다는 건지 아닌지 핑계도 다양하다라고 하셨고요. JGIM님께서는 원내 제1당을 정적으로 돌리는 것이다. 진정성이 없는 초대는 할 필요도 갈 필요조차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TLSR님께서는 서로 예의가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언제 서로에게 예의 차리려나 모르겠다. 뇌비우스의 띠처럼 평생 협치 없이 지낼 듯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댓글들도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신윤님, 전화 한 통도 없이 이메일 하나 보내서 몇 시간 안에 회신 달라고 한 게 초대인가요? 일반인들끼리도 그렇게는 초대 안 하는데 라고 하셨고요. 임철규님, 정치는 소통인데 초대에 응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민생 정치를 논하고 여당을 탓할 수 있는지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댓글 많이 보내주시고요.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백관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이지혜 실장의 국회 상황실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2차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세부 일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전당대회에 나선 당권 주자들 간에는 오늘 수도권 출마를 놓고 공방이 뜨거운데요.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을 놓고 설왕설래도 한창입니다.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저도 TK죠. 저가 원조 TK입니다. 우리 조상이 540년 전에 안동에서 강릉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번하면 원조 TK 자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처가가 구입니다. 구미 선산입니다. 이 정도면 TK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제 국회 상황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신년 인사회가 끝나자마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달려간 곳 말씀드렸죠. 보수의 심장 TK입니다. 원조 TK 언급한 권성동 의원만 있던 게 아닙니다. 모태 TK를 언급한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있습니다. 아까 권성동 의원님이 원조 TK 하시던데요. 제가 왜 대구 경북 당원 동지 여러분들하고 늘 생각이 같을까 했는데요. 제가 모태 TK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가지셨을 때 저희 아버님이 대구 비행장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태 TK 맞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TK 연고 강조에 나선 이유가 뭘까요? 또 각종 여론조사가 발표된 이후 몸집이 달라진 주자들의 면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실 수도권 출마론 두고 엇갈리는 당권 주자들. 급부상한 나경원, 견제받는 유승민으로 출발합니다. 어머니 고향은 의성입니다. 강재석 대표께서 대구 제일 받아서 그러나 저는 꼭 수도권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내 어머니 고향이 보수의 심장 TK인 것에 대해서 항상 자부심을 느낍니다. 2020년 2월 29일 생각이 났습니다. 대구에 의사가 정말로 부족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와달라는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 받고 3월 1일 새벽에 의사인 제 아내와 함께 둘이서 달려왔습니다. 윤상현, 안철수 두 의원, 수도권 출마론을 띄우고 있는 두 사람까지 돌연 대구와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남권의 당원 수가 제일 많기 때문인데요. 2021년 국민의힘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요. 당원 수는 영남, 대구, 경북, 부울경 순으로 많았습니다. 당시 당원 수 32만 명에서 현재 78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여전히 TK 등 영남권 당원 비중이 40%라고 하죠. 윤상현 의원이 띄우고 안철수 의원이 받고 주거니 받거니 했던 수도권 당대표론, 이번엔 나경원 부위원장이 받았습니다. 자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적임자를 자처했습니다. 지난번에 주호영 대표가 말씀하신 수도권 당대표론하고 저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총선 승리의 최대 승부처가 어디가 될 거냐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이기는 정당이 1등 정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수도권 당대표론 일찌감치 지난 연말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구 언론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언급해서 화제가 됐죠. 이후 윤상현 의원이 아예 당권 주자들이 수도권에서 출마하자 제안하고 안철수 의원까지 그러자 맞장구 친 상황.
누가 주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수도권, MZ세대에 지지받는 인물일지 관심인데 주 원내대표 곤란한 듯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필요하면 몇 군데는 그런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지역구를 모두 옮겨라, 수도권으로 출마하라. 이것은 저는 큰 선거를 앞두고 함부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상현, 안철수 두 의원의 수도권 출마론을 두고 본인들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 윤상현 의원 지역구 인천동, 미추홀구, 의리 지역구고요. 안철수 의원 경기 성남 분당구 가비 지역구입니다. 나경원 부위원장 17대 비례로 국회 입성한 뒤 서울 중구와 동작을에서 사선을 지냈죠. 당대표로서 꼭 수도권에 출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저는 그래서 선거 전략 차원에서 충분히 발언할 수 있지만 당대표가 꼭 수도권에서 나와야 된다는 보장은 없죠. 울산 지역구의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 수도권 험지 출마로는 한가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수도권 출마하고 안 하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뭐든지 해야지. 소소하게 수도권 출마 가지고 총선 이기니 지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참 그렇다. 그런 거 가지고 소소하게 따지고 앉았는지 지금 그런 거 따질 때냐. 참 한가한 얘기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장제원 의원과의 김장연대로 만난 밥상을 차리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보시죠. 밥 먹을 때 김치를 꼭 있어야 되긴 하죠. 그런데 김치만 갖고 밥 먹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된장찌개도 끓이고 국도 끓이고 따끈따끈한 밥도 만들어서 3월달 밥상은 정말 아주 맛있는 밥상이 될 것이다. 수도권 출마론이 한가한 얘기라는 김 의원 말에 윤상현 의원, 김장연대가 한가한 소리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사지에서 싸우는 전우들을 앞두고 김장인이 김치냉장군이 하는 소리가 그야말로 한가한 소리 아닙니까? 정치적 숙성은 김장연대니 하는 후방의 따뜻한 방 속이 아니라 최전방의 춥고 긴 겨울 속에서 제대로 된 발효를 통해 유산균이 풍부해집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변수로 떠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인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선호하는 후보 1위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그러자 김기현 의원은 오늘 나 의원과 실은 많은 대화를 하는 사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사실 물밑에서 여러 가지 대화들을 많이 하죠. 나경원 의원뿐이겠습니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나오시는 분들하고 거의 다 대화를 하죠. 같은 당을 하고 있으면서 서로 적군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경쟁 대상일 뿐인 거지.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다른 분보다 좀 더 긴밀하게 얘기를 많이 나눴죠. 그러면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지 몇 달 만에 직을 그만두고 당대표에 나서는 게 맞냐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맡은 지 한 두 달 만에 그 일을 2달 만에 그만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 부위원장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외교부 기후환경대사에 임명된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그런데 정작 나 부위원장은 아직까지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이르면 이번 주 중 결론 내고 입장을 밝힐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주에? 빠르면 이번 주에 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것은 제가 나경원 전 의원의 의중을 물어본 것은 아니었고요. 나경원 의원이 사실은 두루 당협위원장들 포함해서 당내 인사들에게 나가면 좀 어떨 것 같으냐라는 의사를 타진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지금 시기가 너무 급박해져 왔다. 나 부위원장은 차기 당대표 선거로 출마할지 묻는 질문에 자신이 맡고 있는 일이 있어 대통령과 상의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각 부처를 조율해서 해야 되는 일들인데요. 제가 맡은 역할 이런 부분과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업무를 저한테 인구 문제 업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또 나눠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윤 중심으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을 향한 쓴소리를 해온 유 전 의원이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국민 선호도가 높게 나왔으니 견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서 당권 주자인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 전 의원을 향해 본인 딴에는 정의로운 척하지만 민주당 아바타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현재 유 전 의원은 아주 불리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상당히 불리하죠. 네. 실제로 지난번 경기도 지사 경선에서 5대5 룰이었잖아요. 네. 그때 당원 투표에서 아마 8대2로 졌을 겁니다. 1대1 구도에서는. 그러니까 만약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거의 어렵다. 결선 투표 때까지 이번에 도입이 됐잖아요. 대표적인 친윤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도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할 정당을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내부 총질과 분탕질을 소신으로 포장하는 비주류병을 고치지 않으면 유승민 전 의원님에게 돌아올 기회는 없습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홍준표 대구시장, 당권 주자들이 손들고 나선 모습이 맹구 같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할 각오가 돼 있는 당대표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 좋은 방법 있으면 얘기 좀 해봐요. 당대표 하겠다고 너도 나도 맹구처럼 저요 저 하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듬직한 당대표감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 당시 탄핵 때 어떤 처신을 했었는지 한 명 한 명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애둘러 비판했는데요. 같은 당에 있으면서 탄핵에 찬성하고 넘어가서 분탕질 치다가 돌아온 사람. 넘어가려다가 원내대표 안 준다고 남았다가 잔박과 야합하여 당 지도부에 입성했던 수양버들 같은 사람. 친박 행세로 득세하다가 오도 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남아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 사욕으로 배친자들과 야합하여 막천으로 총선을 망쳤던 사람. 국민의힘 안팎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유일하게 연상 안 된다고 지목된 인물 김기현 의원인데 응원을 한 것일까요? 요즘 당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니 참 걱정스럽습니다. 당과 나라가 잘 되어야 대구시도 발전합니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천방지축 날뛰는 사람들로 당대표 선거가 혼탁해질까 걱정이 많습니다. 홍 시장 여론조사에선 여전히 존재감이 있는 인물이죠.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 차기 지도자 적합도 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이어 홍 시장이 3위고요. 또 다른 조사에서도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로 범보수 진영에서 유승민 전 의원, 한 장관에 이어 역시 3위입니다. 홍 시장의 걱정을 나타내듯 국민의힘 내홍은 여전합니다. 특히 조강특위가 당협위원장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잡음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검사 출신들을 임명하고 이준석 전 대표 시절 내정된 인물까지 교체한 데 대한 불만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너무나 전격적으로 친윤이나 검사 출신의 그런 조직위원장이 임명된 것을 뭐 많은 분들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스스로 친윤인 줄 알았다는 허 의원, 배제된 데 대한 서운함을 감추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는 친윤인 줄 알았어요. 대선 때 열심히 뛰고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안 뛴 사람이 저희 당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친윤 경쟁의 장이었다라는 것이 어떤 핵심인 것 같고 중도나 또 작은 비판의 목소리 내는 것 철저하게 배제한다면 다양성이 중요한 우리 당 보수의 가치 자유 아니겠습니까?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경쟁, 수도권 출마론까지 더해지면서 한치 앞을 모르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100만 당원의 표심을 잡기 위해 대구에 가서 연고는 외쳐야 하고 수도권 민심을 얻을 수 있는 후보, 과연 누가 될까요? 홍 시장이 지적한 맹구 중 한 사람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수도권 출마론 두고 견제 나선 친윤, 홍준표는 당대표감 없고 맹구 같아 비판. 네,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들썩들썩한데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이제 며칠 전부터는 수도권 출마론을 놓고서 지금 이제 주자들 간에 좀 설왕설래가 한창인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치 원로들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행보를 놓고 저마다 이제 말을 보태고 있잖아요.
당권 주자들이 이제 너도나도 윤심 마케팅을 하는 데 대해서 특히 좀 비판적인 얘기도 많이 했는데 오늘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마디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정부 여당의 당대표지만 대통령실만 바라보는 집권당 대표가 되는 건 경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상명하복식이 아닌 보다 주도적인 당대표의 면모를 강조했습니다. 당원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윤심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좀 유리하다는 이런 발상은 좀 제발 좀 안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네, 김 전 위원장은 지금 세상이 윤심만 가지고서 당대표가 된다고 이렇게 착각할 시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윤심과 적당한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정치 구단이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하죠. 박지원 전 원장은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로 권성동 의원을 거론했다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네, 박지원 전 원장은 당심도 민심도 현재로선 권성동 의원에게 박하지만요, 윤 대통령을 위해 악역을 할 사람으로 또 권 의원을 꼽았습니다. 이건 국민의힘 상황을 좀 비꼬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통령의 하청 정당으로 마치 출장소처럼 되고 있기 때문에 윤심 작용이 클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정말 가능성을 높게 본 건지 지금 이제 유체커 얘기했던 대로 약간 좀 비꼬는 듯한 뭐 그런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 아무튼 악역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성품으로 또 봤군요.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심 몰두 당대표 선거, 박지원 대통령실 출장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뉴스룸이 새해맞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 결과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컸습니다. 여야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국민 10명 중 6명에게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을 나란히 들었습니다. 정치권에선 협치가 필요하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봤습니다. 세상에 비호감 딱 2명 있대. 두비두밤 어떻게 2명이나 두비두밤 하나 너야. 빠듬빠 두비두밤 하나 너야. 빠듬빠 두비두밤 라라라라. 마치 젓가락 두 짝 같다고 해야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호감도 수치, 호감도와 비호감도 모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똑같았습니다. 특히 62.6%에 이르는 비호감 응답이 눈에 쏙 들어오는데요. 국민 10명 가운데 무려 6명은 여야의 영수가 각각 싫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야 지지층의 민심이 극명하게 갈려 있다는 방증이겠죠. 비호감의 이유도 살펴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험과 능력 부족, 그리고 독단적, 일방적이라는 응답이 많았고요. 이 대표는 대장동 등 부정부패 의혹이 첫손에 꼽혔습니다.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었죠. 지난 대선 전의 여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 저는 공익 환수를 설계했고 국민의힘은 배임을 설계한 겁니다. 그쪽이 부정부패를 설계한 거죠. 윤 대통령, 민심 분열의 원인을 양당제에서 찾은 듯합니다. 소선거구제에서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면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하고 나섰죠. 일단 야권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중대선거구제가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목놓아 주장을 했었죠. 상대당이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하는 정도의 그런 힘만 가진 저는 이걸 비토크라시라고 합니다. 이 비토크라시의 정치를, 여의도 정치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적대적 공생의 양당 정치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그런 기제가 현재의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이기 때문에 이걸 좀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본인의 신념이다, 이렇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아젠다를 빼앗겼다면서 아쉬워하기도 했는데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정치의 분량은 상생이라며 이참에 개헌까지 가야 한다. 내각제를 거론했습니다. 개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내각제로 바로 못 가는 게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차라리 낫다. 국회의원들이 다 해먹지 않냐 이런 불신이 있어요. 불신 있어요. 예. 근데 전 세계 예를 보면 통계로도 그렇고 완벽하게 내각제가 다 선진국입니다. 글쎄요, 현재로선 너무 빠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거죠. 너무 앞서가는 거죠. 헌법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중대선거구제는 헌법 안 바꿔도 되기 때문에 선거법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1년 안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아니 총선에 맞춘다면. 당장 중대선거구제 개편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죠. 현역 의원들이 자신의 목에 방울을 달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결사 반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선 의원들이나 재선 의원들이라는 건 자기 선거구가 없어지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영원함은 사실은 현직 의원들의 기득권이 워낙 크고 공천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요. 국민의힘은 영남권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때문에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소극적이었는데요. 당장 이들이 반발하지 않겠느냐 물음표도 따라붙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공감대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물론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죠. 네. 근데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제 비윤대잖아요. 찬성하는 저는 친윤이 되고. 또 그러면 비윤이 되면 공천 문제로 연결이 됩니까? 그렇죠. 공천 문제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반대 못할 거다. 확인된 윤심 아닙니까? 확인된 윤심. 이른바 윤심이 확인된 만큼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할 거란 건데요. 그래서일까요? 지난 지방선거 때까지만 해도 중대선거구제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김기현 의원. 이번엔 입장을 슬쩍 바꿨습니다. 대통령제가 워낙 권한이 대통령 권한이 세니 국회의 권한을 좀 강화해서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양당제가 맞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다당제 만들어 놓으면 대통령이 이 당 저 당 마음대로 갈라치기 하고 디바이드된 룰 형태로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당 지도부가 지금 당장 의견 수렴을 할 모양이긴 하던데 당 대표가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 내부 의견을 잘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영남권 의원들의 반발을 잠재울 뉴스도 등장을 했는데요. 도시와 농촌을 분리해 도시 지역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자는 겁니다. 농촌은 한 개의 선거구가 지금 4개 군 이렇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강원도 전체가 한 개 선거구가 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농촌은 좀 한번 보고 대도시 중심으로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인구 한 50만, 60만 이상 되는 도시 중심으로 한번 해보고 전국 확대하는 거는 그다음 논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심이 밀집한 수도권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겠죠. 현재 수도권 121석 가운데 19석뿐인 국민의힘. 수도권 총선 고민도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점을 미리 고려한 걸까요? 민주당 일부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떨떠름한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대선거구제가 갖는 일정한 유의미성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나눠먹기 우려 등 검토할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실시된 곳이 30개 지역인데요. 양당이 아닌 제3당이 당선자를 낸 곳은 4곳밖에 없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지적한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해 도입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거겠죠.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떠나 윤 대통령이 그동안 협치를 위해 과연 노력을 했느냐 따져 묻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안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제일 아쉬워요. 왜 그게 제일 아쉬우세요? 제일 필요한 걸 안 하는 거니까요. 입장에서는 정치의 기본은 대화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는 게 풀어지는 것인데, 근데 그 자체를 안 했거든요. 혹시나 야당을 피의자 취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지도부하고 만남을 조금 안 하려고 하는 다른 이유는 있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마 야당을 거의 무슨 피의자 취급하는 검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정말 들 정도지요. 혹시나가 역시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영 원내대표 굳이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는 지금 취임하시고 여러 달이 지났는데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전에 듣는 바에 의하면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의 신년사엔 협치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죠. 이 3대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 야당의 이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는 당연하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연한 이야기여서 안 했다라. 글쎄요. 윤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일단 여당이 야당과 자주 대화하도록 하고 국회의장단과 소통을 통해 국회 문제를 풀어가겠다라고만 말했습니다. 야당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사는 밝히지 않은 겁니다. 야당과 소통할 기회, 신년 인사회가 있었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참하며 만나지는 못했는데요.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먼저 선약이 있었다고 밝히면서도 초청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실상 오지 말라는 통보였다는 겁니다. 특히 과거 청와대 경험이 있는 민주당 인사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저도 뭐 여러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경호 문제로 얼마나 까다롭게 굴고 전화로 확인하고 뭐 참석하냐 마냐 뭐 굉장히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이메일만 보냈다? 그건 뭐 참석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제가 전임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들에게 확인해 보니까 통상 야당 대표에게는 사전 유선 연락 또는 면담 등을 통해서 일정 협의를 다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전혀 그런 과정들이 생략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협치를 위해 신년 인사에 가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전화한 적도 있어요. 오시라고? 야당 대표일 때. 문희상 대표님 오시라고 대통령이 그렇죠, 직접. 그렇죠. 그때가 언제 어떤 대통령이셨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뭐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런 성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게 부족하면요. 그러지 않아도 왜 그렇잖아요. 이 사람 사는 이치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었으면 하는 게 내 바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새해에는 두 사람이 서로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공히 좀 협조를 갖다가 해서 제대로 소위 우리나라 경제 기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대응을 위해서 미국의 핵 전력 운용을 한미가 공동기획, 공동연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잖아요. 어제 유체커가 설명한 내용이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적극 해명에 나선 상황이라는 거죠. 네, 자칫 북핵 대응을 놓고 한미 정상 간에 엇박자가 난 게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사안인데요. 그래서인지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미국 기자의 질문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 핵연습이란 용어는 핵전쟁 연습을 뜻하는 것이었다며 이는 핵 보유국 사이에서나 가능한 표현이란 겁니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다, 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도 비슷한 취지의 설명을 내놨습니다. 한국이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한미는 정보 공유 강화와 비상계획 확대, 궁극적으로는 모의 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뭐 예민한 문제니까 아마 그 대통령실하고 또 백악관이 빠르게 진화에 나선 걸로 일단 보이고요.
자, 내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제 첫 청문회가 열리는 날이고 아마 내일 정치부에서도 관련 소식을 좀 비중 있게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국정조사 기간이 7일로 끝나잖아요. 그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 또 어제 이제 조멘토가 다뤘던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문제 등을 놓고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 결국은 접점을 못 찾았다는 거죠, 박마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회동이 끝나고 나서 국정조사 기간 연장 문제는 이제 국조특위위원회 의견을 듣고 난 뒤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앞서 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기한 연장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던 바 있습니다. 이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유가족이 참여하는 이 3차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라는 생각인데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최소 열흘 이상의 연장을 제안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오늘 그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서 국정조사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종철 유가족 협의회 대표는 국정조사 기간 45일 가운데 다 까먹고 10일밖에 못했다면서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유가족 협의회 측에서 이제 국정조사 연장 방침을 분명하게 또 밝혔고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단 좀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박마커. 네, 그렇습니다. 네. 부분적 긍정적 입장을 밝혔고요. 네. 뭐 더 이어갈까요, 제가? 알았어, 아니 더 안 해도 지금 돼요. 바로 추진해볼까요, 제가? 아니 됐어요. 원하시면 추진해보겠습니다. 아니 오버하지 않아도 되고요. 네. 자, 이태원 참사 특위 연장 문제를 놓고 아직 여야가 접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확연하죠, 이 실장.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임시국회를 언제든 열어야 한다면서도 처리할 안건 없이 한 달간 임시국회를 그냥 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국민들에게서 방탄국회라는 오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자고 한다면 어떤 안건이 필요하고 기간이 며칠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협의에 응할 것이라며 막연히 한 달 열어놓고 무슨 일이 있으면 처리하자는 방식의 임시국회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여당이기를 포기한 것 같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방탄국회로 둔갑시키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해 말 일몰된 화물차 안전운임제 그리고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문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을 진행하고요. 또 정부조직법과 여야 공감대가 높은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도 처리하자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1월 임시국회 여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가 큰데 일단 의석수를 봤을 때 이제 야당이 좀 밀어붙이면 좀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아무튼 아까 이제 조멘토도 얘기했습니다만 협치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면 틀림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몇 가지 속보를 좀 짚어보면요. 일단 숙명여대가 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본조사에 착수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숙대 민주동문회가 받은 동문에 따르면은 지난해 공문을 받았는데 이제 오늘 알려진 사실입니다. 11월 25일에 이제 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받았고 12월 중순에 조사가 시작된다고 일단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 여사 논문,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 의혹을 쭉 받고 있고 예비 조사를 좀 실시했습니다만 이제 정확한 본조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서 지난번 이제 국정감사 때 또 여야 의원들의 특히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많이 받았던 그런 사안이죠. 그리고 다른 소식으로는 김의겸 의원이 입장문을 냈는데 김건희 여사가 가장 좋은 내조를 하는 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식의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는 그런 속보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자, 정치 인사이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비호감 나란히 62.6% 중대선거구제 뭐죠? 잘 보이젠. 협치 먼저.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협치 먼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치부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좀 취재 좀 하러 가겠습니다. 다녀오세요.